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9일자를 진행합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몇 번 보니 극우 채널로 도배, 편향된 알고리즘의 포로들, 부제로 제가 댓글을 달아봤습니다. 몇 번 보니 극자 채널로 도배, 형평성 없는 기사 제목이다. 왜 몇 번 보니 극우 채널로만 표현했는지 극좌는 없는 건가요? 이런 제목부터 눈을 끕니다. 하진아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1월 8일 오후 6시 39분 43초인가요? AI가 키운 분열의 정치, 알고리즘 추천 영상 선택 63.6%, 만족도도 높아, 비판적 사고 기회 축소되면서 정치적 인식 극단화, 선정적 자극적 가짜뉴스 속 정서적 양극화도 심화,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채널 등 알고리즘 기반 정보 유통 구조가 정치적 필터 버블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필터링된 정보만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현상을 강화하면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성향에 부합하는 정보만 반복적으로 소비하고 그 결과 진영 논리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알고리즘은 이용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에코챔버 현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표적으로 최근 쿠팡 사태를 두고도 진영별로 상반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 진영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반면 보수 진영은 정치권의 이른바 기업 때리기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진보 개혁 성향 채널에서는 구조, 반복, 책임 등 시스템적 문제를 강조하며 노동과 안전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반면 보수, 친기업 성향 채널의 경우 때리기, 정치적 이용 등의 표현을 앞세워 사안을 정치적 의도나 과도한 규제 부담의 문제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추천 알고리즘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규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률을 통해 중국은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 규정을 통해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했지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담지 않았다. 알고리즘을 법적으로 규제할 경우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진웅 국계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되는 정치 정보가 정책적 이슈가 아닌 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비정책적 이슈가 주를 이루면서 정서적 차원의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되고 있다면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운영은 단순히 시장 차원에서만 판단할 수 없으며 공적 영역에 미치는 역기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쓰고서 제가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기사의 제목은 구구를 부정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제목에 형평성이 없다. 인간은 부정을 통해 긍정을 찾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팩트 사실관계를 찾아가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추론이다. AI 알고리즘도 분명 상관관계 추론이다.
알고리즘도 인간이 만든 것이니 분명 부정을 통해 긍정을 찾아가는 상관관계 알고리즘이므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을 먼저 찾아갈 것이다. 문제는 인간처럼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 제거해 가는 과정을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만이 인과관계 추론을 해낼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수준의 기사를 쓸 기자는 없을 것 같다. 아직은 생존 우선순위는 나름 인과관계 추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쿠팡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것이 검토가 하루 정도 걸려서 할 수 없이 삭제를 하고 제목 등을 바꿔서 다시 올렸는데 1월 8일 날 되더라고요. 그것은 뭐였냐 그러면 이 대통령 시진핑 역사의 올바른 편 발언 착하게 살자는 뜻 미국 군사 사용을 뭐 이런 그 두 가지를 올렸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쿠팡 사태 본질 내러티브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서 들어간 파트 2는 제목을 변경해서 소리내어 읽어봐 가지고 좀 의문이 가는 사례 뭐 이런 거로 해서 다시 업로드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험을 제가 했다는 얘기고요. 그 뉴스하고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유튜브가 뭔가 필터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그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발견된 문제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다음 눌러서 등업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됐죠. 그래서 제 인기 없는 방송이지만 제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소일거리로 하는 방송이라고 스스로 자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튜브보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을 쓰는 언론 기자들이 더 문제인일 수 있다. 요거는 제 해악입니다. 문제인. 유튜브에 그래도 조회수가 좀 최근 거 옛날에 이거보다 더 많은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미는 한다면 한다. 세계 경제 환율 원유 등 요 제목으로 있던 게 조회수가 1월 5일 날 올렸었던 건데 229회. 그 다음에 중국 요인, 중국의 기술 발전이 한국의 수출 뭐 이런 거 제목으로 했을 때는 817.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 방중에 대한 단상 이게 조회수가 1263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별도로 원래 네이버 블로그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먼저 올리고 대세가 유튜브니까 네이버 쪽의 조회수를 보면은 요 트렌드는 유사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방중에 대한 단상이 조회수가 많았고 그 다음에가 중국 요인 그 다음에 미는 한다면 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이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이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거하고 중국 얘기들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인기 수준이지만 최근 조회수가 많았던 방송 제목은 모두 언론기관 기자의 기사 제목을 하지 제가 독자적인 제목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그로를 끄는 제목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이버도 이렇게 됐는데 확실히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유튜브 조회수가 많다. 그런데 조회수 추이는 거의 동행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나 그 시청자들의 관심도는 최근에 잼과 중국이라고 보여집니다. 1월 초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발 하바리의 해법을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요 내용은 챗 GPT가 알려준 내용입니다. 하라리는 인터넷 공간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주목, 감정, 알고리즘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자극적인 콘텐츠, 어그로성 콘텐츠와 자동화된 정보 확산, 봇, AI는 진실, 신뢰, 민주적 토론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로 보아요. 그는 이런 흐름이 민주주의와 인간 사이의 이성적 상호작용을 위협한다고 비판합니다. 즉, 하라리의 관점에서는 단순한 관심 끌기 차원을 넘어 정보 생태계 전반의 건강과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는 문제로 어그로를 포함한 잘못된 정보 확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떤 방법을 해야 될 거냐? 알고리즘 규제. 표현의 자유는 알고리즘의 자유와는 다른 거다.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분노를 증폭시키는 기계를 방치해선 안 된다.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감사 가능성 필요, 어그로가 잘 먹히는 구조 자체를 문제를 삼아야 한다. 두 번째, 봇 AI 계정의 의무적 표시, 정체성 불투명,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시민의 인지적 자기방어력 교육, 민주주의의 핵심은 속도 저하, 어그로는 즉각 반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속도를 놓치면 힘을 잃는다. 당일 뉴스보다도 지나간 뉴스도 다시 리뷰해보는 것도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언뜻 들어보기도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터넷 어그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분노를 수익화하는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산물로 본다. 그래서 그의 해법도 사람을 통제하자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바꾸자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 많은 글이 있지만은 제가 선택한 글입니다. 이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넥서스에 이러한 그 개념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사서 읽어본 입장에서 챗 GPT의 설명은 충분히 수용한 가능한 답변이었습니다. 넥서스에서 유발 하리리가 마지막에 내온 것은 자정장치 견해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그거를 인용을 주로 좀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자정장치를 만들 거냐. 이게 아직 없다는 건 문제지만 충분히 자정장치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유발 하바리는 긍정적인 그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한 유발 하바리는 역사학자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역사관을 보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그 생각과 글들의 깊이가 굉장히 뭐 다가온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드네요. 또 트럼프 유엔 산하기관 등 66개 국제기구서 탈퇴 서명. 국민일보 1월 8일 09시 14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탈퇴를 공식화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유엔 산하 31개, 비유엔 35개 등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를 결정했다. 미국의 주권과 경제이익 침해 및 막대한 분담금을 이유로 탈퇴했다.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에 따라 국제협력 체제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백악관은 이들 기구 중 다수는 미국 주권 및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탈퇴 절차를 밟고 있거나 탈퇴를 선언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세계보건기구, 유엔 인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 배경으로 국익 침해를 들었다. 백악관은 미국 납세자들은 이들 기구에 수십억 달러를 냈다 면서 그들은 종종 미국 정책을 비판하거나 우리의 가치와 상반되는 의제를 추진하거나 중요한 이슈를 다룬다면서도 실질적 결과를 내지 못해 납세자의 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구들에서 탈퇴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의 돈을 전력하고 그 자원을 미국 우선 과제에 다시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을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주장하는 중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은 사실 2차 대전 후에 1차 대전 후에 국제연맹이 국제연합으로 바뀐 건데요. 뉴욕에 미국의 힘으로 돈으로 모두 만들었던 건데 이게 분탕질을 치는 그런 국가들이 이제 다 들어오면서 과연 유엔의 그 존재 가치가 뭐냐 이런 것들이 지금 헷갈리기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시진핑 엉아께서 주장하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가 기존의 2차 대전 후에 어떤 그 세계 경제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지켜 나가시려고 하신다면은 우리 시진핑 엉아께서 유엔을 중국 상하이로 옮기시기를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을 잃을 기회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커리 셔멀 USA 투데이 1월 7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하원 다수 득표율은 예상치 못한 이탈과 비극으로 인해 더욱 작아지고 있으며 선거 연도에 공화당 중심의 의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경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 더그 라팔만은 1월 5일 의료 응급 상황을 겪은 후 65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조지아 하원 의원에 이어 그의 죽음,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트럼프와의 공개적인 분열 속에서 갑작스럽게 탈퇴하면서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의 비율은 218대 213으로 낮아졌습니다. 결혼수를 고려할 때 현재 216명은 과반수에서 필요한 숫자입니다. 트럼프는 1월 6일 케네디 센터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수련회에서 어려운 정치 수학을 인정했습니다. 재선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큰 과반수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 공개에 대한 강제 투표와 의료비 인하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공화당은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완전히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2026년 선거에서 하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트렌드는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집권당은 의석을 잃게 됩니다. 작년, 비년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in last years of year 및 특별 선거에서 민주당의 과도한 선거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AI한테 이런 거 좀 생소한 거 이런 거로 하지 말고 전년 대비 이거가 맞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20조 시대 열었다. 작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최유정 조선비지에서 1월 8일. 작년 4분기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 AI 메모리 효과 본격 반영, 올해 연간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 전망 아닌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에서 연결 기준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을 기록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분기 영업이익 최대 기록은 2018년 3분기 17조 5,700억 원으로 이를 약 14% 상회하며 7년 4개월 만에 경신했다. 메모리가 견인한 사상 최대 호황, 비메모리 메모리 완제품 저점 진화 균형 회복. 그래서 삼성전자 공시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가져왔는데 누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4분기가 아니고 2024년에 비해서 10%가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332조 7,700억 원. 이게 저 같은 그 소시민은 그 규모가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332조라는 게 영업비용은 제가 산출을 한 거고요. 영업이익이 아까 여기 뭐 100조 돌파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공시된 것은 43조 5,300억입니다. 잠정 영업이익이 요게 33%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은 영업이익률은 13%, 2.2%가 상승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본격적인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 대표기이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로 일단 영업이익까지만 부랴부랴 집계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80조인가 그렇죠? 그 거의 뭐 조금 있으면 자꾸 재정 확대해서 800조 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규모는 거의 우리나라 그 예산의 한 40%한 개 회사가 40%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규모다. 이렇게 매출액 자체가 그렇게 되는 규모네요. 북 남침없이 걸어가 한국 차지할 수도 있어. 머스크 경고 외 김영호 동아닷컴 1월 8일 북한이 굳이 침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을걸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인류 문명의 위기로 규정하며 섬뜩한 경고를 날렸다. 자기는 뭐 여러 명의 여자한테 애들을 엄청 많이 낳죠. 이 친구는 돈 있으면은 뭔들 못하리. 머스크는 7일 공개된 기업가 피터 디아만서의 팟캐스트 문샷에 출연해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져올 풍요의 시대 에이지 오브 어번던스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한국 합계 출산율 0.75, 3세대 후 인구는 현재 3% 수준 될 것. 머스크는 이런 추세가 지속돼 3세대만 지나면 한국 인구는 현재 약 3% 수준인 127분의 1로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때가 오면 북한이 굳이 침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국경을 넘으면 된다며 그때 한국은 보행기를 탄 노인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 이 머스크가 한국의 저출산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AI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를 팔고 있는 입장에서 3세대만이라면 약 100년 정도로 예상이 되죠. 100년 후에 지금 한국은 소멸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 한반도에 무슨 사건이라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계속 매국노적인 요즘 발언을 하고 있죠. 미국인이 이주해서 한국을 51번째 주로 만들면은 되지 않겠냐. 음, 뭐 그렇게 걱정해 주냐. 걱정이 된다면은 그 그 머스크 본사를 서울로 옮기라고. 음. 그리고 애들도 다 여기서 오고 이중 국적을 갖고 그러고 있다가 한국을 51번째 주로 만드는데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래요. 한국이 자꾸 소멸된다고 걱정을 해주니까 그러면은 해결책도 좀 얘기하지 그래. 나는 그 해결책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은
해결이 될 거이다 라고 주장하는 매국노적인 발언을 여러 번 의견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 분석을 하면서도 유지보수 메인테넌스와 자본적 지출 캐펙스, 이게 캐피탈과 익스펜디처의 그 합성어죠. 조직 및 기계란 것은 건설과 장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운영하려면은 전기, 물, 증기, 에어 이런 거,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 표현으로는 유틸리티가 필수적입니다. 감가상각비가 기업은 인정이 되죠. 첫 해에 많은 상각을 해서 그 법인세를 절세하도록 법이 좀 보호해 주고 있죠. 그리고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죠. 수면 연장을 위해 자본적 지출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수명이 예를 들어서 10년짜리다 그러면은 뭐 9년 정도 때 아예 세기계로 바꿔 쳐라, 신규 장비로 교체한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아까도 그 한국 인구의 감소를 얘기했지만은 노동 인력은 교체될 수 있으며 AI 로봇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이거를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요거를 사람한테 비유를 좀 해보고 싶어졌어요. 자, 그 공장을 새로 짓는데 신축을 하는데 출생에는 10달이 필요하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상대적으로 인간으로서 행동하는 수준이 되려고 그러면은 양육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힘들어가지고 아기를 요즘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도 전기, 물, 증기, 에어, 유틸리티가 필수입니다. 특히 이번에 쟤는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한 이틀 동안 아주 냉방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따라서 전기료가 좀 싸게 계속 쓰려고 내리려면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비중의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인간한테 감가상각은 없습니다만 노화될수록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죠. 또 수면 연장을 위해 장기 교체를 하는 얘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적출을 당한 피교체자는 결국은 죽음이죠. 인륜이 없는 세상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학도 시진핑 엉아가 그리는 세상이 그 뭐 80주년 행사 때인가 그 푸틴하고 걸어가면서 요따위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노동 인력은 교체될 수 있으며 AI 로봇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기계나 인간이나 공통 분모가 나오죠. 여기 유틸리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 로봇의 화, 그래서 노동력으로 취직해서 한마디로 블루 칼라 같은 게 없어진다. 화이트 칼라는 살아남을려는지 모르지만은 관리자로서, 그래서 그런 미래 사회 SF 드라마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의 노예화 디스토피아가 미래의 사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 장관 러 유조선 나포 보며 북 무슨 생각하겠나. 워싱턴 박쿠키 특파원 조선일보 1월 9일 힘에 의한 평화 경고. 피스 바이 파워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베네수엘라 관련 유조선을 미국이 전격 납포한 것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사령탑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북한과 이란 등을 향해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 집행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적성국들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라이트 장관은 이어 우리에게는 제재와 미국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대통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재를 가해놓고 또 느슨한 집행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임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바탕으로 제재 위반 행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중국이 베네수엘라와 교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는 상황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중국을 이란이나 러시아와 같은 범죄 집단과는 다른 층으로 분류했다. 라이트 장관은 중국은 경제 대국이자 주요 원유 소비국으로서 미국의 건설적인 파트너가 될 수도 방해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며 미국이 지배적인 세력으로 남고 법치주의가 작동하며 원유 유통을 통제하는 한 중국과의 균형은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중국의 경제적 관여를 용인하겠다는 조건부 허용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이게 그 조폭 서열에서 내가 그 두목이 안 되겠다고 저는 제가 입이 맞아요. 제가 형님 말씀 잘 듣겠어요. 이러면은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조폭 마피아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만 문제는 시진핑이 결정할 일 공격 않기를 희망. 요게 이제 베네수엘라 그 제재 힘에 의한 형상 변경을 하면서 나온 말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규 매일경제 1월 9일 08시 39분 35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공격 여부 등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8일 현지 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그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여기며 무엇을 할지는 그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나는 그가 그것을 하면 매우 기분 나쁠 것이라고 그에게 밝혔다며 나는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는 우리 미국이 다른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 그것 대만 침공을 할지 모르나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인 동안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대만 유사시 미국의 참전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제가 1월 8일 날 이런 것이 예견이 돼가지고 지금 트럼프 미국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 답을 지금 내고 있었죠. 자, 이거를 필요 조건으로 말을 해서 좀 현재 상황을 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패권과 구국을 위하여는 반드시 아태 지역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태 지역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반드시 힘에 의한 형상 변경은 반대되어야 한다. 한편 미국의 패권과 국익을 위하여는 중국 주권도 인정해야 한다. 중국 주권도 인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힘에 의한 형상 변경도 수용해야 한다. 트럼프는 모순을 자신들이 힘에 의한 형상 변경을 해버리며 해소해 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부터 시작되고 있죠. 이것이 제가 어저께 1월 8일 날 올렸던 그 커버에 있던 내용이 이런 뉴스들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맨 처음 앞에 다루었던 것입니다. 북극 항로와 러 핵잠 차단, 트럼프 그린란드 접수 작전, 워싱턴 이것도 박국희 특파원이
1월 9일 10시 35분입니다. 미 국무 다음 주 덴마크와 매입 논의 외교 정책 목표 공식화 히터류 세계 매장량 30% 차지 북극 항로 등 중로 견제 요충지 최근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구체적인 안보, 군사 옵션과 결합하며 대서양 동맹을 뿌리째 뒤흔드는 뇌관으로 부상했다. 미국 정부가 나토, 동맹국 영토를 대상으로 매의 의사를 넘어 군사적 수단까지 거론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유럽 외교관은 이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군 통수권자가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 미국 그린란드 장악 때는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와 러시아 핵잠 동시 차단 가능. 그린란드의 지와 아이슬란드의 아이와 영국 UK를 잇는 이른바 지유크 해협은 러시아 북방 함대 핵 잠수함이 대서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린란드, 아이슬란드가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요것을 그 해협이라 지유크 해협이라고 그러네요. 일루도 갈 수 있고 여기를 지킨다. 음, 영미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알래스카 지금 보면은 어, 그린란드 북쪽으로 맞고 거꾸로 캐나다가 관심이 저는 가요. 이 그린란드만 먹어서는 안 되고 캐나다까지 먹어야 실질적인 미국의 실질적인 로마 제국이 확대될 때처럼 지금 뭐 미국 패권이 이미 쓰러져 가고 있다는데 지금 봐서는 미국 패권은 이제 본격 시작이다. 그러면은 캐나다는 북쪽과 서쪽과 남쪽에서 압박을 받죠. 나갈 길은 이 동쪽 대서양 쪽으로 나가릴 하나 이렇게 나가면은 어디로 갑니까? 걱정되네요. 프랑스로 가나요? 어쨌든 여기를 먹어야 아, 그러면은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되고 그러면은 남한은 그 한국은 52번째 주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간에 아니 그린란드가 그러면은 52번째 주가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돼야만이 향후 북극 시대에 그 러시아 이런 중국이 여기를 넘볼 수 없도록 여기를 미리 장악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확보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직접 매입이다. 미국은 1867년 국무부 보고서를 통해 그린란드 매입을 검토했고 1946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에 1억 달러 상당의 금괴를 지불하고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제안했던 전례도 있다. 루비오 장관이 새로운 입장이 아니며 전직 대통령들도 검토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도 역사적 맥락을 근거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둘째, 분리 독립 후 연합. 그린란드가 독립하면 미국의 마셀 제도나 팔라우 등 태평양 도서국과 맺은 자유연합협정, 코파 모델을 적용, 국방안보 권한을 넘겨받는 대신 막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군사적 개입이다. 폴리티코는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인구가 5만 7천여 명에 불과하고 자체 군사력이 전무한 그린란드를 점령하는 것은 군사 기술적으로 30분도 걸리지 않은 일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나토 회원국 침공이라는 정치적 부담 탓에 실제로는 경제적 압박이 선행될 공산이 크다. 미 의회는 이미 정부의 그린란드 매입 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그린란드를 다시 위대하게 등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서방 동맹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실존적 위기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생각이 친미주의적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방 동맹 체제를 언급하기 전에 중러 등의 동맹 체제에 의한 위기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 좀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밑에 애들이 지금 까불고들 있는데, 지금 국민과 기업과 종교, 무시하지 말라. 이 칠각 체제가 제가 새롭게 내놓는 제안이기도 합니다.